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15년째 근속 중인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던 그날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위 말하는 흙수저 출신이었습니다. 양가 도움 하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정말 개미처럼 일했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친정 어머니 손에 맡기고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남편 역시 주말 반납을 해가며 특근 수당을 챙겼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우리 네 식구가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 그 꿈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울 외곽이긴 하지만 지하철역이 가깝고 아이들 학교도 인접한 30평대 아파트 계약을 마쳤거든요. 10년 동안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어가며 모은 피 같은 돈 5억 원과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만든 잔금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기 일주일 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안색이 흑빛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오면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바빴던 사람이 그날따라 소파에 앉아 줄담배만 피워대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회사에서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지 않는 걸까요?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이체를 하려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5억이 들어있던 통장 잔고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잔액 0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편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도망치듯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통장 돈 다 어디 갔어? 제 고함 소리에 남편은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어제 검찰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돈을 이체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멀쩡한 직장인이 5억이라는 큰 돈을 확인도 안 해보고 넙죽 보낸단 말입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가자고 남편의 팔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버티고 서서 저를 밀쳐내더군요.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죄인의 눈빛이었죠. 저는 그 길로 은행으로 달려가 이체 내역을 뽑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무슨? 돈이 이체된 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뻔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제 시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남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고 도박에 손을 대서 시부모님 속을 시커멓게 태운 장본인이었죠. 저희가 결혼할 때도 시동생 빚을 갚느라 시댁에서 땡전 한 푼 못 보태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동생에게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인 5억이 넘어간 겁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남편이 거실에 모여 있더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제 돈 5억 어디 갔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사과를 깎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뭘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달려드니.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할 때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내 시동생이 이번에 진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잖아. 한 달만 쓰고 돌려준다니까 좀 기다려봐라. 한 달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저랑 이 사람이 10년 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이에요. 우리 애들 학원비 아끼고 제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 모은 돈이라고요. 그걸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도박쟁이한테 넘겨요? 제 말에 시동생이 발끈하며 나서더군요. 형수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도박쟁이라니요. 저 이번에는 진짜 성공할 겁니다. 형이나 믿고 투자해 준 건데 형수님이 왜 난리세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꼭두각시이자 사고뭉치 동생의 물주 노릇이나 하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댁을 다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당장 내일이 이삿날인데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금 5천만 원까지 다 날리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울며불며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칠순 노모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신 돈과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꺼주셨습니다. 겨우겨우 잔금을 치르고 새 아파트에 들어갔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베란다 밖을 내다보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 우리가 포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다음에 사주겠다고 미뤘던 일들,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집에서 선풍기 바람 쐬며 버텼던 여름날들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머물며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겠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간다고요. 내 10년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이 기분을 저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제 동의 없이 부부 공동 재산을 처분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시동생이 이미 돈을 다 써버렸다면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시댁에 몰래 가져다 준 돈의 내역부터 찾았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뒤져보니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수두룩하더군요. 제가 아이들 옷 한 벌 사는 것도 벌벌 떨 때 남편은 효자 노릇하느라 바빴던 겁니다. 그리고 시동생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무슨 사업? 그 돈을 받자마자 강원도 카지노 근처에서 며칠을 머물렀다는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도박판에서 불과 며칠 만에 먼지처럼 사라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다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정 오빠와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갔죠.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니 내가 미쳤구나. 어디 감히 시댁에 사람을 끌고 와서 행패야. 내가 너를 어떻게 봤는데 이럴 수가 있니?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보셨는데요? 10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는 곰 같은 며느리로 보셨겠죠. 돈 버는 기계로 보셨을 테고요. 이제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더는 못 해먹겠네요.
남편이 옆에서 제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 벌어서 갚을게. 응,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당신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와? 내 등골 빼먹는 거머리들이 가족이야? 당신 동생이 그 돈 강원도 가서 다 날린 거 알고는 있어? 제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동시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더군요.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과는 이혼 소송 진행할 거고요. 시동생한테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걸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동안 이 사람 부추겨서 빼돌린 돈이랑 이번 일 공모하신 거 다 법정에서 밝힐 거예요. 사기죄 성립되는지 변호사님이랑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각오하세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이 꼴을 안 보지. 저 레퍼토리. 10년 동안 지겹게 들어온 저가짜 울음에 더 이상 속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한마디 던지고 뒤돌아섰습니다. 죽는 건 자유신데요. 죽기 전에 제 돈 5억은 다 토해내고 죽으세요. 저는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요. 시댁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제 삶이 부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지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내 아이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시댁을 뒤집어 엎고 나온 그날 밤 저는 친정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돈으로 겨우 잔금을 치른 텅 빈 새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을 꿈꿔온 내 집이었지만 기쁨은커녕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하나 믿고 노후 자금까지 털어주신 칠순 노모와 아무것도 모른 채 외할머니 집에서 잠들어 있을 어린 두 아이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일에 매달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업무를 처리했고 퇴근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소송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대출 이자와 생활비 그리고 세 식구의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2, 3시에 집에 들어와 쓰러지듯 잠이 들고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는 전쟁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그 인간들은 제가 조용히 법적 절차만 밟고 있으니 제가 풀이 죽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회사 로비로 찾아왔더군요. 며칠 씻지도 못한 듯 수염이 덥수룩하고 구겨진 양복을 입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더니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응.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간은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로 만들어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역겨운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였죠.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속죄? 그딴 건 감옥 가서 해. 당신이 날린 5억. 그거 우리 엄마 목숨줄이야. 당신이 사람 새끼면 어떻게 그 돈에 손을 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제가 경비원을 부르려 하자 남편은 돌변하더군요. 바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실수 좀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이혼이니 소송이니 사람을 이렇게 피 말려야겠어? 내가 그러고도 애 엄마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10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성실하고 착한 남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조종대로 움직이는 마마보이이자 무능력하고 비겁한 기생충일 뿐이었죠. 시어머니의 공격도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회사로 온갖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너같이 독한 년은 천벌을 받을 거다. 내 아들 신세 망쳐놓고 내가 잘 살 것 같냐는 둥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제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제가 바람이 나서 멀쩡한 남편을 내쫓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에 저를 보는 눈초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335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와 친했던 동료들마저 슬금슬금 저를 피하더군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는 난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런 추잡한 행동들이 제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죠. 저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에게 돈을 보낸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 그리고 남편이 빼돌린 돈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를 떠올렸습니다. 그 인간은 저보다 차를 더 애지중지했었죠. 혹시 차 안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행히 차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에 저는 보조키를 들고 남편이 차를 세워둔 시댁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차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차 안에서는 역겨운 담배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직감이 왔죠. 저는 미친 듯이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방을 열고 시트 밑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 밑 깊숙한 곳에서 구형 스마트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패턴 잠금이 걸려있지 않더군요. 그 폰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 셋이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출 실행 날짜에 맞춰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운 것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저를 안심시키라고 코치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 이번 한탕만 성공하면 형수랑 그 지긋지긋한 빚 구덩이에서 탈출하는 거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걱정 마. 시동생이 보낸 문자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먹잇감으로만 봤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첩이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강원도 카지노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고민할 때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제 돈으로 호의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시동생이 카지노에서 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찍은 사진에는 남편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보이스피싱? 사업 투자?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피 같은 돈 5억을 하룻밤 유흥비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움켜쥐고 차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제 청춘이, 그리고 제 사랑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눈물이 제 마지막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들고 곧바로 변호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정도 증거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특경법상 사기죄와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요. 저는 변호사님에게 말했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저 인간들 콩밥 먹는 꼴을 봐야 제 속이 풀릴 것 같아요. 최대한 무거운 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해 빠진 며느리도 믿음직한 아내도 아닙니다. 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짓밟힌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일 뿐입니다. 다음 주 드디어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서 마주할 그들의 얼굴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판사님 앞에서도 그 뻔뻔한 낯짝을 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확보한 이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그 통쾌한 순간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절대 지치지 않겠습니다.